안녕하세요. 마담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희당 김주현입니다. 우희당은 제가 예상했는데 네. 이거는 뭔가요? 우회전에 여기 중간에 그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네. 우상에서 네. 이 자네는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하대라고 하는데 저는 늘 우회전을 우희만을 바라보면서 우희당으로 정했습니다. 야, 근데 사실 오늘 제 제목에는 두 분의 이름을 저희가 내세웠는데 네. 한쪽을 확 힘을 실어 주시네요. 네. 오늘 주제는 이수진과 수진 누구예요? 천우희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 이번 주 주제 말씀드린 대로 이수진 감독 그리고 이수진 감독의 영화에서 굉장히 빛을 발했던 진짜 뛰어난 배우죠. 천우희 배우. 이 두 사람의 협업에 관한 두 편을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비슷하게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노아 바운백 감독할 맞아요. 때 네. 뭐 또 그레타 그렇게 거윅하고. 같이 암기했었는데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네, 사실 이수진 감독은 여태까지 장편 영화를 딱 두 편 만들었는데 두 편 다 주인공이 물론 단독 주인공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두 편 모두 천우희 씨가 주인공을 맡기도 했었고요. 네. 천우희 씨 역시 그동안 사실 뛰어난 영화에 참 많이 출연했잖아요. 곡성에서도 있었고 헤어와에서도 연기가 좋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우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품은 사실은 항공주이기도 하고 또 우상에서도 정말 잊을 수 없는 연기를 펼쳤잖아요. 네. 두 사람이 함께 했을 때 굉장히 빛난 케이스가 아닌가 네. 싶어서 오늘 주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천우희 씨 팬클럽 이름이 럽천입니다. 네. 천우희 씨를 사랑한다는 느낌일 텐데 네. 가입할 뻔했습니다 지금. 근데 아. 제가 뭐 로그인하는 귀찮아서 안 하고 있는데 네. 우상을 끝내고 만든 드라마가 있습니다. 멜로가 체질이라고 이병헌 감독님이 사실은 저희 쉬는 시간에 그 얘기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네. 다 본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제가 뒷얘기를 보다 보니까 네. 우상에서 몰입을 많이 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과몰입의 어떤 상징처럼 천우희 씨가 많이 연기를 했잖아요. 네. 그럴 때 한석규 씨가 그러지 말고 좀 가벼운 네 또래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게 그 영화죠. 멜로가 그게 체질을 그 했다고 드라마죠. 하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멜로가 체질을 좋아하는 팬으로서 우상의 천우희와 멜로가 체질 같은 로맨스 드라마의 천우희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러면서 참 연기의 폭이 넓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달리 천 씨가 아니고요. 진짜 천의 얼굴을 가지셨다. 네, 일단 이수진 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영화가 진짜 강렬한 개성을 갖고 있기도 하고 감정적 깊이도 굉장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현실에 대한 어떤 굉장히 날카롭고도 회의주의적이면서도 또 약간 좀 경우에 따라서는 염세적으로까지 보이는 네. 그런 아주 날카로운 비판적인 시선이 있죠. 네, 현실 인식에 기반을 한 이야기를 다루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인물들을 극한까지 내모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두 편밖에 없긴 하지만 두 편 다 내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공주에서도 내레이션으로 시작을 하고 우상에서도 내레이션으로 시작하는데 내레이션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인물의 내부로부터 영화를 출발시키겠다는 의미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이수진 감독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주 인물의 내밀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감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수진 감독이 그리는 세계가 한국 사회이기도 하고 또 말 그대로 그냥 세상이기도 할 텐데 그 안에 펼쳐지는 세상이 그야말로 얼어붙은 세상 같은 느낌이 있고 굉장히 차갑게 그 세상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냥 선한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굉장히 냉철한 시선으로 어떤 것들을 그려내는데 정말 선명한 영화 두 편을 만들어내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비슷한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쉽게 하는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지 모르고 함부로 하는 행동들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 한공주에서 우리가 특히 그렇죠. 특히 그렇기도 하고요. 우상 역시 우리가 흔히 행하는 뭐 숭배나 뭐 사랑 같은 것들이 잘못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파국을 맞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뭐랄까 우상 파괴적인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가해 행동에 대한 반성의 시선 같은 것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천우희 씨에 대해서는 이전에 마더 같은 작품 혹은 써니 같은 작품에서도 굉장히 강렬한 연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수진 감독이 한국 영화에 공헌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천우희라는 걸출한 배우를 다시 보게 만들었다라는 어떤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항공주를 통해서 아마 이 천우희 씨는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고 지금은 사실은 우리는 이제 천우희라는 굉장히 뛰어난 배우의 다양한 활약상을 볼 수 있게 된 게 사실은 한공주 덕분에 상당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도 사실인 거죠. 네, 성과를 많이 얻기도 했고 상도 많이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또 유명했던 네. 수상 소감도 청룡화상도 있잖아요. 받기도 했고요.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작은 영화에 상을 준 거에 대한 그 얘기를 하면서 독립영화 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작은 영화에 그 유명하지 않은 제가 이렇게 큰 상을 받다니. 그런 식으로 이수진 감독과 천우희 배우는 굉장히 좋은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발전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영화에도 나온다면 그때도 천우희 씨가 함께 나왔으면 어떻겠나 이런 또 기대를 해보게 네. 되고요. 자, 이 두 편의 장편 영화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일본 브리핑은 무조건 천우희 씨겠네요. 아닙니다. 제가 모티브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이동진 평론가님과 어떤 행사를 할 때 그런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거든요. 우상에 나오는 주인공 설경구 씨가 맡은 역할의 이름이 중식이라고 하는데 중식은 점심입니까? 라고 했는데 감독님이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네. 그 비밀을 밝혀봤습니다. 중식의 비밀 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한자로 또 오랜만에 글쎄 말이에요. 지금 막 눈이 막 돌아갑니다. 두 편의 영화이기 때문에 두 편 다 한자로 한번 이름을 적어봤고요. 네. 공주는 뭐 흔히 우리가 쓰이는 공주이고 오른쪽에 우상 아래 중식, 아카 중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이 중식은 아니고 이 이수진 감독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문서 클로즈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있나 봐요. 네. 난 디테일 자신 있으니까 마음껏 클로즈업해라는 느낌으로 다양한 문서들을 네. 클로즈업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중 한자 이름이 나오죠. 자세히 볼 수 있었는데요. 유중식이라는 이름은 실제로는 무거울 중자에 불꽃식자를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중식이라는 캐릭터는 아침과 저녁을 먹을 수 없고 점심도 아주 빨리 끼니를 때우기 위한 방식으로 먹는 점심 같은 남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네. 제 생각에는 무얼 중에 불꽃식, 무겁게 불타오른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어쩌면 이 우상이라는 영화에서 설경구 씨의 역할은 처음에는 불꽃처럼 뜨겁게 타오르다가 나중에 점점 차가워지는, 무거워지는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중식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게 아닌가 싶고요. 최련화, 네, 연화도 역시 아름다운 꽃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자기가 직접 지었을 것 같은 이름이 있는데 재밌는 건 천우희 씨가 우희라는 이름이 개명을 할 때 보통 한자를 바꾸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근데 한자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희가 원래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우주자에 여자 희자를 썼었는데 저거를 옥도루자에 아름다울 희로 바꿔서 한자를 바꾸는 경우예요. 네. 저 여자 희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네. 한자를 바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자 이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을 것 같고 네. 또 하나 이 그 유부남이라는 유중식의 아들이죠. 아들인데 네. 왜 부남일까 생각해 보니까 붙이니까 유부남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의미가 있는 게 네. 이 부남의 캐릭터는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왜 부남인가? 부인이 있는 남자로 살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소망, 아들의 소망이 이 이름을 짓게 만든 게 아닌가. 이름을 지어서 유부남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의미에서 유부남을 지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름 분석을 해봤고요. 네. 제가 이수진 감독님의 한자를 알기 위해서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감독님 연락처를 몰라가지고 물어보지 하지만 이 한자가 아닐까. 설마. 수진. 네. 보통 우리가 네. 배수진을 친다라고 할 때 등 뒤에 물이 있는 형태로 진영을 짜서 물러날 곳이 없는 상태에서 적과 싸우겠다라는 어떤 결전의 자세 같은 걸 배수진의 어떤 표현을 하잖아요. 네. 저는 이수진 감독님이 배수진은 아니고 수진의 형태로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물에 근거하고 물이 중심인 영화를 만듭니다. 한공주에서 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주인공인 한공주는 계속 수영을 배우려고 합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유는 물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상에서도 역시 첫 시작 장면이 비가 오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고요. 계속 빗물이 흐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흘러내려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얼어붙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진이라는 이름이 어쩌면 배수진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이수진의 어떤 형태로 영화를 만드시는 게 아닌가. 또 한자에도 이면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렇게 네. 하면 또 비슷한 뜻이 네. 되네요. 그리고 어쩌면 네. 우상이라는 저 한자 역시 네. 저우자가 아니라 비우자가 아닐까. 빗속의 동상, 네. 빗속의 어떤 동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그 영화의 뒷부분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한자로 풀어본 이수진 감독님의 영화 세계였고요. 이수진 감독님이 한자 항의하실 일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수정해드리겠습니다.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영화당 최초로. 네. 네. 오늘 전학생 왔어.
저기 한공주 학생 있어요? 사람이 죽었잖아. 말을 해야지. 전 잘못한 게 없는데요. 네, 먼저 소개드릴 작품은 한공주입니다. 이 작품은 사실 독립영화로서 굉장히 굵직한 족적을 남긴 네. 그런 작품이 됐고요. 일단 오늘 주제도 주제이다 보니까 천우희 씨 얘기를 먼저 드린다면 천우희 씨는 사실 굉장히 강렬한 연기를 잘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잖아요. 이 영화 네. 직전에도 나온 조연을 맡았던 두 편의 영화들도 그랬었고. 네. 근데 한공주는 얼핏 이 이야기의 톤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뭐라 그럴까요? 이 인물의 톤이나 연기의 톤을 굉장히 독특하게 잡은 것 같고 그것이 영화랑 너무 잘 맞아서 아 정말 타고난 배우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야. 영광이구만. 기본적으로 인물이 겪었던 끔찍한 일에 비하면 인물을 표현해내는 방식이 전반적으로는 담담한 쪽에 가까워요. 근데 사실은 이제 겉으로는 담담한 건데 이것이 사실은 무너지기 일부 직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속에는 굉장히 필사적인 감정, 더 이상 버텨낼 수 없다라는 절박한 감정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노출하면 그냥 무너져버리는 인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외연을 최대한 담담한 것을 연출하려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이 인물의 힘겨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연기, 이런 느낌이 있고요. 만약에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이제 우리는 결국 저 인물이 겪게 되는 굉장히 끔찍한 일과 그 이후로도 그 고통이 끝나지 않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한공주라는 인물이 일종의 거울로 본다면 이 거울에 비춰진 한국 사회 어떤 맨얼굴 이런 느낌들 같은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인물이 만약에 배우가 이런 장면을 굉장히 강렬하게 연기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톤이 굉장히 약화됐을 것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도 이 영화가 갖고 있는 함의를 확장하는데도 굉장히 맞았던 그런 연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 한공주에서 천우희 씨가 연기하는 가장 큰 감정은 네. 막막함일 것 맞아요. 같아요. 일단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밝혀져 있지 않지만 병원에 가서 낯선 남자 의사에게 자신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보여줘야 하는 장면부터 그렇고요. 그리고 전학을 와서 정말 낯선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학생으로서도 그렇고요. 이 막막함을 정말 잘 표현을 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최근 영화 버티고에서 사실 그런 연기를 굉장히 잘 해내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이 영화는 굉장히 좀 잘 알려진 굉장히 비극적인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다룬 또 다른 영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창동 감독의 시인데 네. 이창동 감독의 시가 가해자 주변의 이야기를 이제 그쪽 시각으로 다루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피해자의 시각을 다룬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르게 묘사한 두 편의 영화인데 두 편 다 참 좋은 영화죠. 네. 그런 면에서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보기가 좀 힘든 영화죠. 그렇죠. 한공주는 사실은 이게 2014년에 나왔는데 그해 유달리 힘든 영화가 여러 편이 나왔는데 액트 오브 킬링도 그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액트 오브 킬링과 한공주를 생각하면 둘 다 참 좋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보기는 참 힘들었던 네. 감정적으로 관객들을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사로잡는 그런 스타일의 영화였었죠. 그래도 봐야 한다라고 감독이 네. 얘기를 하는 것처럼 담담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영화의 첫 대사가 참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요. 전 잘못한 게 없는데요. 이 사람은 피해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시작을 하는 거고 이 사람은 피해자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봐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보지 않을 수 없는 화법을 가지고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 첫 장면이 좁은 공간이고 관객들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선생님들로 가득 차 있고 좁은 공간에서 당혹스러워하는 한공주가 이제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 속에서는 뒤편에 가다 보면 실내의 좁은 공간에 사람이 가득 차 있는 것이 굉장히 공포스러운 장면이에요. 그런 장면하고 이 장면이 연결되어서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이후에도 이 한공주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어떤 작은 폭력들을 계속 마주치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러다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가면 오히려 넓은 공간에 혼자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어떤 엔딩 부분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첫 장면이 인상적이고요. 사실은 극 중에서 너무 큰 피해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계속 도망을 다녀야 돼요. 그래서 극 중에서도 이제 파출소장이 와서 이렇게 합의를 종용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아니 사과를 받는데 내가 왜 도망 다녀야 되나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아이러니와 말도 안 되는 모순 같은 것이 이 영화 속에서 한공주가 처해져 있는 상황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과거에 있었던 일은 명백하게 너무나 끔찍하게 잘못된 범죄이기 때문에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네. 이 영화는 그 이후에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피해자를 위한답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무심코와 던지는 말들 같은 것이 혹은 상황 같은 것이 사실은 얼마나 폭력적인가를 보여주는 데서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병원 같은 데를 가게 되면 여자 의사를 배정해 주겠다고 말을 해놓고 막상 진료실에서 기다리는데 남자 의사가 쑥 들어온다든지. 무신경한 거죠. 그렇죠. 그게 말 그대로 무신경해서 폭력적인 케이스인 거죠. 그다음에 선생님도 보면 어떻게 보면 한공주를 이렇게 보살펴 주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잘못한 거 없는 거 아는데 알려지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쉬쉬하면서 덮으려고 한다든지. 사람 사는 세상에 뭐 잘못했다고 죄인이고 그렇지 않았다고 그러지 않은 것도 아니야. 또 경찰에서는 심지어는 동네 쪽팔리다는 얘기까지 하게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보면 사실은 가장 피해를 당한 사람을 최우선으로 고려를 해서 어떤 상황들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영화는 전혀 그렇지 않고 풀리는 과정들 같은 것이 결국은 그 사건 이후 한공주는 그 세상 끝까지 계속 내몰렸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가슴 아팠던 장면이 참 많은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으로 아팠던 장면이 화옥이라는 캐릭터와 공주가 둘이서 어떤 비극적인 일을 당하고 네. 학교에 와서 책상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개를 숙인 채 서로의 얼굴을 보는 장면이거든요.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아닌데 고개를 꼿꼿이 들지 못하고 누워서 서로의 얼굴만 볼 수밖에 없는 두 사람밖에 의지할 공간이 없는 그 비참한 현실이야말로 지금 사회가 이들을 내모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찮아? 저기 있잖아. 이 영화가 참 좋은 영화였기 때문에 아쉬움이 더 커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짚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 영화에 사실 이제 끔찍한 과거 사건이 한 3번 정도 묘사가 되는데 근데 의문이 좀 들기도 하고 비판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마지막으로 3번째로 묘사를 할 때 보면 이 선풍기 시점 쇼트가 있는데 선풍기 시점을 통해서 이제 실내의 어떤 부분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 장면에서 그렇게 보여줘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 자체가 보는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보일 수 있고 무신경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다른 영화라면 영화 자체가 별로 안 좋다면 또 그냥 그렇게 더 비판적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 영화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영화이고 또 그다음 잘 만든 영화이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응원을 건네는 영화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그 장면은 좀 걸리는 부분들이 없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 뭐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네. 가해자를 어떻게 다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가해자를 너무 극한의 악인으로 묘사하는 것도 사실 현실적이지 않고요. 가해자가 그냥 무신경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가해자가 어떤 상태로 어떤 악행을 범했는지를 묘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 역시 이 어떤 중요한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행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무신경한 형태로 표현된 게 아닌가. 당연히 그랬을 수도 있지만 영화가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면 좀 더 섬세하게 그런 부분들을 살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어떤 걸 보여주고 어떤 걸 보여주지 않을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영화가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도 약간은 좀 보여주지 않아도 될 부분을 보여주는 게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에서 굉장히 인상적이고 뭉클한 부분들이 아주 강한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이 영화를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을 하게 돼요. 특히 이제 엔딩 장면에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를 다뤘을 때 가장 취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은 뭔가 하면 분노를 유발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분노를 유발한다기보다는 영화를 보는 일반 관객들 입장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게 만들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한공주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런 세상을 만드는데 나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 포함된 것 같아서 한공주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싶은 것 같은 마음이 들게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 마음속의 죄책감 속에서 이제 이런 세상은 더 이상 그녀에게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았으면 하고 간절한 응원의 마음을 보태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가니 같은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가니 같은 영화에서는 보다 보면 이런 뭐 유사한 사건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건 그런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거기에 대해서 관객 입장에서 막 분노를 쏘는 방식으로 영화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분노라는 감정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제외하는 감정이거든요. 네. 내가 지금 보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서 막 분노를 쏟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여기서 예외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내가 그런 범죄에 가담한 것은 전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한공주한테 가해졌던 수많은 유무형의 작은 폭력들을 생각하면 혹시 무신경하게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도 이 도가니 같은 영화에 비해서 훨씬 더 성숙하면서도 아주 깊이 있는 부분들 영화가 잘 다뤄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재를 다룰 때 얼마나 입체적이면서 깊게 이야기를 다루는가에 대해서 그 이수진 감독의 능력이나 혹은 태도의 훌륭함을 보여주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바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공주라는 인물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이야기 속의 일반적인 그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영화에서 보시면 사실은 굉장히 강인한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녀의 강인함이 어디서 왔을까를 생각하면 사실은 생존 본능에서 왔을 것이고, 이 아이도 처음에는 자라는 과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한테 이렇게 기대고 싶었겠죠. 부모라든지 다른 선생님이라든지. 근데 아마 도움 못 받았을 것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되고, 그 이후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다시 말하면 학습된 어떤 그런 수많은 피해를 받는 과정에서 저절로 생겨난 일종의 생존 본능으로서의 강인함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극 중에 공주를 보면 주변에 본인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어른들한테도 굉장히 천연덕스럽게 잘해요. 이런 것들이 이 인물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그려내는 그런 어떤 시선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들도 들게 되는 거죠. 사과를 받는데요. 저는 왜 도망가야 돼요? 아주 사소한 부분이긴 한데요. 은희와 공주가 둘이서 재미있게 놀다가 개가 걸려있는 사진을 보게 됩니다. 개를 키웠던 사실을 알게 되고요. 은희가 개를 키웠던 사실을 알게 되고 공주가 이렇게 물어보죠. 지금은 어떻게 됐냐 했더니 그래도 장수했어. 14년. 어떻게 했어? 뭘? 죽었다며. 화장했지.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둘이서 화장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건 약간 아재 개그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화장했다, 화장한다라는 게 저는 그 사이에 숨겨놓은 대사가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장했어라고 한 다음에 이 두 아이들은 어떤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화장할까? 야 무슨 소리야 뭐. 그러면서 화장한 이야기와 공주의 얼굴 화장을 하는 이야기 사이의 대화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 대화법이어서 저는 굉장히 잘 쓴 대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 가장 독특한 인물은 사실은 조여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영화에 조여사라는 인물을 넣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수진 감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상까지 보고 나면 아 조여사의 확장판인 인물들로 가득한 영화가 우상이구나 이런 네.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이 영화에서 보면 조여사가 사실 그렇게 좋은 인물로 잘 안 보이잖아요. 처음에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교사인데 학생을 데리고 왔는데 뭔가 얘를 맡아달라고 하니까 대뜸 학생의 배를 만지면서 너 사고 친 거 아니지?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너 진짜 사고 친 거 아니지?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무신경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또 이제 본인 스스로가 어떤 잘못된 일에 연루가 돼서 자기가 잘못된 일을 저질러서 또 이제 굉장히 곤궁에 빠지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의 어떤 계급이나 집주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그걸 또 누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인물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사실은 그 도움을 받고 있는 한공주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만감이 교차할 텐데 또 이 인물이 또 한공주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가면 점점 마음을 열고 어쨌건 분노해 주기도 하고 달래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를 보면 딱 조여사가 관객의 자리구나 혹은 조여사가 감독이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의 자리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런 인물이 있을 경우에 주변에서 그런 쉽게 동정을 하거나 쉽게 분노해 주거나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다가 함부로 내뱉는 말이나 내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오히려 상처를 받기도 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조여사라는 캐릭터는 사실은 일반 관객 하나하나를 이렇게 호명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 은희와 조여사의 자리가 비슷한 자리인데 약간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은희는 공주를 위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마지막에 전화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친구인 자리인데 조여사의 자리는 관객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공주가 떠난다고 할 때 붙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거기서 붙잡으면 절대 선인이 되는 거죠. 무조건 공주를 위해서 이 모든 걸 바쳐가지고. 하지만 조여사는 조여사의 삶이 있어요. 자기의 삶이 있고 허락하는 만큼, 상황이 허락하는 만큼만 공주를 도울 수 있어요. 어쩌면 그게 관객의 자리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자리인 것 같기도 해서 조여사를 볼 때마다 공감을 많이 하게 되고 만약에 한공주가 간다고 하면 나라면 붙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극 중에서 조여사는 한마디로 집으로 상징되는 인물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또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